이번 주 학습할 주제를 확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에 빅데이터 기반 사회환경 분석 및 기관 운영 평가를 맡게 된 서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에 만나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올해로 31년 차에 접어드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환경 분석과 기관 운영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이해에 대해서가 오늘 우선 첫 강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오늘 1강으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천의 과정과 그리고 3강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 현장이 지금 빅데이터 기반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사회복지 환경에 있어서의 또 주요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우리 주위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또한 사회복지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학습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수업 전에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2014년도에 있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자, 어떤 내용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2014년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박 씨, 61세 여성분이 계셨고요. 큰딸과 작은딸과 10평 남짓한 반지하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매우 퍽퍽했죠. 3명이 구형 휴대폰을 한 대를 쓸 정도로 생활고가 매우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국가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죠. 박 씨의 남편은 1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작은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으로 해서 간간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생활비 전체를 사실은 박 씨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또 신용 불량자였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대로 찾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어머니 61세의 박 씨인 어머니가 이제 식당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오른팔을 다치게 되면서 아예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생활이 아주 궁핍해졌지만 국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두 딸에게 근로 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모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번개탄을 하나 사서 남은 돈 전부를 봉투에 넣고 유서를 적었죠.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 유서를 남기고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예. 지금도 이런 분들이 아직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안타까운 내가 너무 능력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한숨을 쉬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회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이슈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많은 다양한 사회 환경의 변화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한 번 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저출산. 근데 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오늘 제가 또 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심각하다. 특별히 OECD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따지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0.84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2023년 지금 현재는 0.74, 0.7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년 우리나라는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출산율이 너무나 심각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평균 출산율이 2.4명입니다. 물론 거기서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평균 출산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에게는 또 사회복지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저출산이 있어서 제가 최근 자료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도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주민등록 인구 현황상 보면은 이제 340만 명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 인구가 5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확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심각한 현상이고요. 203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는 아마 부산시 전체의 인구도 한 300만 명 정도도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재 그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합계 출산율이 2019년도 기준으로는 0.83명이라서 전국으로 따졌을 때도 16위 정도다. 아주 심각하죠, 그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저출산의 문제이고요. 자, 저출산과 더불어서 항상 함께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고 하면은 고령화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대해서도 20년, 30년 전부터 우려했던 그런 어떤 주요한 어떤 변화의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고령화가 초고령화라고 이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요. 2014년에 비해서 2020년도가 자, 고령화 비율이 14.3%에서 18.7%다. 그리고 2030년에는 거의 29.3%, 약 30%를 차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영도구를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영도구는 이미 고령화가 30%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기도 전에 이미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의 어떤 고령화의 비율이 평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어떤 몇몇 구에서는 이미 고령화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은 생산 연령에 대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사실은 또 큰 하나의 이슈가 되는 문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쉽게 설명하면 세입이라고 하는 노동과 자본은 감소하고 있고 그 외에 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비용과 복지 비용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사회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노동에 대한 어떤 공급이라든가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총수요, 저축, 투자 이런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되게 중요한 건데 아주 큰 변화죠. 사실은 우리 이 수업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자, 거기에서 이 빅데이터는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주 진짜 크게 임팩트가 있는 아주 되게 큰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회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뭐 10년 전,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많이 거론되었던 용어죠. 자, 특별히 이 4차 산업혁명은 2000년대에 뭐 여러 가지 기술 환경에서 출현해서 2010년 이후에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주 잘 지금 스마트폰 없는 분들 없죠? 그죠? 그리고 집집마다 가가호 컴퓨터 없는 분들도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런 거와 함께 계속해서 발전되었고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은 1960년대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3차 그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특별히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컴퓨터를 통해서 기계와 제품 생산의 과정을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기술로 컴퓨터가 기계와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체계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아마 고등학생 때라든가 뭐 이럴 때 배웠던 것 중에 예전에 우리가 그 1만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그때는 뭐 농경사회다. 그래서 농경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가축을 기르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업을 하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다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차를 발명하면서 전기와 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곧이어서 전기를 통해서 생산의 여러 가지 조립 라인들이 전기 자동화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또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 컴퓨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발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왔고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아주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이제는 주류의 어떤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게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사실은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혁명 때문에 우리 복지 환경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초연결되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 사회 자체가. 예.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공동체라든가 뭐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뭐 공유 경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들이 사회복지 영역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비영리 조직 인 사회복지 조직에서조차도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더 이 수업을 통해서 잘 파악하고 좀 더 학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아주 크게 넓게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사회복지 환경에 있어서의 또 이렇게 약간 우리가 체감하는 그러한 어떤 주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회복지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할 때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어떤 변화들 중에서는 아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보호 중심으로 바뀌었다. 언제부터? 그러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물론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가 좀 빨랐거든요. 그런 어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탈시설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의 어떤 그 장이라고 하죠. 장소라고 하는 플레이스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사실은 60년대부터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뭐 80년대, 90년대에 아주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요. 조금 늦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 20년, 제 기억으로는 20년에서 한 25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지역사회를 아주 강조하는 사회복지 그 분위기에 지금 쌓여 있고 지금은 지역사회 중심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뭐 가난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질병,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어떤 사회적 문제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산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어떤 문제도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같은 거. 그런 어떤 감염병조차도 여태까지는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고 무수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고요. 물론 그 신사회적 위험 안에는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위험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사회복지의 어떤 현장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지방정부가 역할이 더 강화되죠. 그거는 지역사회 보호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환되다가 보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예전에 크게 어떤 떠안고 있던 것들이 지방정부의 어떤 책임으로 많이 이전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나 국가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적인 국가를 총괄하는 이런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을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에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뭐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든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환된다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성과 관리가 강조된다든지 돌봄 사회가 도래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 사회복지의 그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7가지 정도가 사실은 주요 이슈로 사회복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그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방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회복지 환경의 주요 변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탈시설화가 이루어져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오히려 다른 어떤 환경의 변화보다 최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25년, 뭐 20년, 30년 전에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쳤던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참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위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탈산업 사회로 우리가 이행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애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에서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들을 우리가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가 3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체감하는 것은 양극화. 저는 진짜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자, 어떤 지역에 가면은 아이들의 뭐 그 수업비, 학원비, 그 다음에 뭐 가외 수업비 이런 걸로 아이 한 명당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지출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빈곤 취약계층에는 4인 가족이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득이 양극화되는 것이 또 이 빈곤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계층을 너무 많이 이렇게 확대시키는 또 그러한 어떤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이 됐다. 이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돌봄 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가 많이 파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불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같이 따라오겠죠, 그죠? 네,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여태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회 서비스가 되게 민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가 되게 확대되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사회 서비스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 환경의 주요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아마 사회 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기요양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이런 서비스가 2005년, 6년, 7년도 그쯤에 이렇게 법과 제도로 정착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아주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어떤 사회 서비스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대해서 사회복지 환경이 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됐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탈시설화,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환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죠. 전체 국가가 사회복지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핸들링했던 그런 거에서 사실은 지방으로부터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이 이양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이 엄청 강화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많이 증가되었고, 근데 그 취약계층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 국가적인 제도 차원,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그 조금 더 밀접하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실업이라든가 고용 불안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 욕구가 아주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어떤 복지 욕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인 우리 중앙정부가 그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가 지방의 어떤 예산을 전체적으로 100%를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있는 예를 들면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뭐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응 교부금의 성격을 가지는 국고보조 사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100%를 분담하는 게 아니라 늘 지방정부에게 10%, 20%, 30%, 때로는 50%까지도 그거를 지방정부에게 말 그대로 재정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부담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니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많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성과관리의 강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금방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신사회적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가 끌고 가야 되는 어떤 환경의 주요 변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있어서는요, 성과를 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잘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늘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주로 뭐 정부, 중앙정부지만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 시설들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조직이 그 내부적으로 성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서 그 사회복지 조직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서 드러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어떤 그 조직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와 효과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성과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성과관리는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또 누구죠? 사회복지사들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성과 관리를 다방면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인가? 예, 주로 사회복지 서비스나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서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조직 입장에서는 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성과 관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성과 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회 환경 분석 및 기관 운영 평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하는 그런 우리 교과의 주제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사회 환경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주 중요한 거죠. 돌봄 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사적인 영역이었죠. 자, 예전에 어때요? 제가 1970년대생입니다. 앞선 70년대생인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셔서 노동을 하셔서 집에 월급을 받아서 오셔서 가정 생계를 꾸려가셨죠. 자,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 노약하신 시부모님 아니면 그런 부모님을 또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했던 주로 그 어떤 가정 내에서 돌봄은 사적인 영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5년, 6년, 7년도에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인 영역으로 되게 확대하면서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자리 잡게 됐고 지금 현재는 아주 이게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리고 국가는 2018년도에 드디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게 정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봄과 관련된 문제가 되게 이 서비스가 되게 분절적이고 되게 파편적인 어떤 형태의 서비스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가는요, 이 돌봄을 조금 더 제도화해서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과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돌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거기에 또 따르는 또 지방정부가 자체의 어떤 돌봄을 사업을 어떤 기획해서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체계가 어디죠? 민간 사회복지 기관들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민간의 기관들이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정말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그 다음에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의 복지기관들이 네트워크해서 이런 돌봄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이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사실은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사적으로 집안에서 돌봤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돌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돌봄은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돌봄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고, 이런 돌봄이 단순하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받는 돌봄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망하기까지 일상적으로 그 전생의 주기별로 필요한 모든 형태의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들이 돌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돌봄도 이제는 우리의 돌봄 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돌봄 사회가 도래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회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배운 내용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요한 사회 환경의 변화가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기부문화 위축, 저출산, 고령화, 신사회적 위험의 등장.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네. 자, 답은 기부문화 위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저출산, 고령화, 신사회적 위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는 사회복지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어떨까요? X 동그라미. 네, 생각할 시간 안 드려도 답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사회복지 지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회 환경의 주요 변화들이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을 크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 환경의 주요한 변화들로 어떤 것들이 있었더라?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7가지가 여기에 또 더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이용자 중심. 자,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정부 재정의 효율성 강조. 그 다음에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그 지역사회 안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있고 사회적 돌봄이 도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번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